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연구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배철호 위원 먼저 오늘 나온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한 여론조사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헤럴드로 지난 11일 선거 끝나고 바로 이틀에 실시했었는데요. 예. 전국 1,018명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시민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가장 크게 오늘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수행 얼마나 잘할 것이냐. 예. 긍정적으로 본다 52.7, 부정적으로 본다 41.2 이렇게 각각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첫 주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보자면 이명박 MB 대통령은 79.3. 그때는 격차도 컸지만은 새로 이제 기대감이 잔뜩 묻어났었고 박 대통령 64.4. 예. 그때 이제 굉장히 지금 선거만큼 치열하게 붙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64.4. 촛불의 힘으로 이제 당선됐던 문 대통령이 74.8. 비교했을 때 윤석열 국정수행 전망이 많이 낮네요. 많이 낮아요. 역대급으로 낮았다. 결국 예. 보통 출발 선상에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예. 좀 이제 기대치가 높았는데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20km 배낭 메고 출발하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예. 좀 빡빡하고 이게 윤석열 정부에게는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를 네.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보면 이제 세 가지 더 있는데 가장 고려될 개혁 과제는 뭐냐? 예. 정치개혁 27.3, 검찰개혁 21.9 이렇게 나왔고요. 그 중점 국정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했을 때 정의 33.5, 화합 19.7, 소통 16.2. 역시 이제 선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좀 지적했었던 소통, 협치, 통합 이와 관련된 응답이 많았었고 그리고 주요 국정 과제 1순위로는 경제성장 일자리, 정치개혁 부패 청산, 부동산 문제 해결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자, 국정 수행의 전망과 이제 국정 가치 또 국정 과제, 개혁 과제 그 조사 항목을 하나씩 소개를 해 주셨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였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내용 중에서 개혁과제와 관련해서 정치개혁이 27.3, 검찰개혁이 21.9, 언론개혁이 17.0 순으로 나온 내용이 좀 눈에 띄었다고 보여졌는데요. 네. 갤럽도 비슷한 시기에 지금 10일 날 발표를 했어요. 선거 사후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뽑은 이유와 관련해서 정권 교체가 39%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정권 교체를 뽑은 이유로 선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과제 또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는 정치 개혁이 가장 높게 나와서 아무래도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제 기대하는 게 정권 교체의 어떤 민심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정치를 좀 개혁을 해달라라는 거를 이 정치 초보자에게 주문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국정을 운영해 갈 때 고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조사가 이 지난 대선이 얼마나 양 진영 간의 이제 치열한 결집 끝에 이루어진 선거인지를 좀 보여주는 결과다 싶은 것이요. 이제 1순위 개혁 과제를 좀 전에 이제 이 소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순이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지지 정당에 따라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검찰개혁이 1위인데 45.3%가 지지를 했었고 반면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5.8%밖에 기대를 안 한다. 이제 이런 거고 정치개혁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상반된 시각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9.3% 압도적이고요.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3.1%니까 서로 이제 그 진영에서 중시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새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다. 여전히 이제 앙금이 남아있다. 이제 이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그걸 볼 수 있는 지표가 정치 보복이 계속될 거냐 여부를 이제 질문한 것도 있었는데
그렇다는 응답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80.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많다는 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반대로 이제 38%였으니까 여전히 굉장히 좀 첨예하게 양 진영 간에 그리고 지지자들까지도 포괄해서 대립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제 뭐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해서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가 예. 국정 운영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덧붙이면은 그 윤 당선인이 잘할 것이라는 게 52.7이 나왔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88.7이 잘할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이 8.7%로 나와서 예, 굉장히 지금 이 서로를 많이 차이가 서로를 나네요. 바라보는 예. 시각이 굉장히 간극이 크다. 이거를 이제 당선인 잘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지지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의 간극이 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자, 그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이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이제 선거하기 전까지 그 여론조사가 결국 투표 날까지 이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 대선의 여론조사가 선거 이 투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TBS 의뢰로 KSOI가 11일, 12일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보자면 이 지지 후보 결정하는데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쳤냐를 물어봤습니다. 영향을 안 받았다가 72.9. 73% 좀 넓게 보더라도 4분 중 3명은 영향 안 받고 나는 여론조사와 무관하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갔다라는 응답이었고요. 받았다. 예. 국민 4분 중에 1명은 여론조사의 흐름에 이제 나도 지지 후보 결정하는데 좀 변화나 강화나 어쨌든 결합이나 하여튼 그런데 사실 4명 25%의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저는 영향이 크다라고 좀 의견을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척단 촌장이라고 자도 짧을 때가 있고 한마디도 길 때가 있다. 즉 뭐냐면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소수점 선거, 이 소수점 선거에서 국민 4명 중에 1명은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지 후보가 어떤 변화, 강화, 이제 결합이 있다는 거는 여론조사 영향이 컸다. 그것도 매우 큰 선거 아니냐. 그렇게 좀 분석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어쨌든 지지율 차이가 이 득표율 차이가 1%가 채 안 되는 선거에서는 뭐 크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 여론조사의 영향이 컸다라기보다는 그 이슈에 대해서 여론이 반응하는 게 좀 빨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그게 그 여론조사에 빠르게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각 정당에서 어떤 이벤트를 이제 하려고 할 때 그거를 고려해서 여론조사 그 기간을 피하거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이벤트를 만들거나 이런 게 이번 선거에서 좀 두드러지게 눈에 보였다. 이런 거를 좀 저는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대선 기간 내내 셋이서 매주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 특히 유독 그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도 진폭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거나, 혹은 이제 뭐 같은 기간이었는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진폭이 크게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었던 거로 좀 주목할 만한 선거였던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MBC라든지 SBS 같은 그 방송사에서 수백 개의 여론조사를 이제 쭉 모아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재명 후보는 대체로 이제 하나의 흐름을 쭉 보여주는 데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진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조사 주간에 따라서는 뭐 15%까지도 이제 진폭이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지지층이냐, 지지층의 성격에 따라서 매주 발생하는 이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론의 반응,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좀 2030 젊은 남성층 같은 경우는 이슈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 여론조사마다 매주 이 지지 후보가 바뀔 정도로 반응이 빨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선거 설계를 할 때 각 정당에서는 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좀 협소하게
여론조사가 지지율만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즉 뭐냐면은 보통 우리 여론조사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여론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조사 결과가 여론화되는 데서 사실 그 파워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외역도덕이라고 하죠. 꼬리가 몸통 흐르는데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소외 고립의 두려움 때문에 또 따라가는 그런 심리 때문에 여론조사의 두려움은 거기 있지 지지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좀 넓게 좀 청취자들부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제에 어쨌든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업계도 그렇지만 뭐 관련 기관 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일 수도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또 학계. 어쨌든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한 번은 전체적으로 좀 컨센서스를 국가적 차원에서 사실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뭐 난립이라는 데 사실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어쨌든 좀 안정화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좀 의미 있는 특히 선거 시기에 정보를 주는 데서 얼마큼 충실했냐. 예. 한 번은 예. 평가 반성할 대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사실 여론조사가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기도 해요. 2019년 11월에 이제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당시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이제 포함을 시켜서 조사했었던 게 야권에서 1위가 나온 이후로 이제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지금 배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가 여론의 한 축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었죠. 짧게 덧붙이면은 그 단일화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블랙아웃 기간에 딱 제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걸 고려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시점을 3일 날. 고려해서 네네 고려해서 그날 단일화를 이제 발표한 것이 아니었을까. 단일화를 발표했다. 예. 근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하루에도 여론조사 업체에서 2-3개씩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뭐 그런 날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더 여론조사가 많은 선거 아니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도 많았고요. 뭐 발표된 거리도 많았고 또 업체도 많았고 인용도 많았고 그것을 발표했던 특히 이제 인터넷 매체 네. 하여튼 그 흔히 말해서 POLL4를 폴루션 공해에 비춰서 폴루션이라고도 좀 자주 섞여서 여론조사 공해다. 예. 그렇게 폴루션이라고도 하는데 업계 관계자로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책임감 느끼고 좀 아프지만 예. 그런 지적을 또 아니다라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묘한 상황입니다. 또 이게 대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지금 지선이 곧 80일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둔 업체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발표도 같이 다 배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많이 발표가 돼서 회사 인지도가 올라가면 지방선거 때 또 그 회사를 찾게 되니까 예. 이런 것도 있었다. 그렇죠. 예. 자, 이번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젊은 층 2030의 존재감이 컸습니다. 이대남, 이대녀 논란도 있었죠. 아주 극명하게 이 선호도가 후보마다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게 앞으로 우리 정치판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던져준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이나 이준석 대표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뭐 캠페인 전략을 하지 않았다라고 100번 인정 양보를 하더라도 결과가 이대남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0 후반, 이대녀에서는 이재명 후보 결과가 이렇게 딱 갈렸거든요. 설령 캠페인 전략으로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왜 이렇게 균열 극단적으로 서 있었냐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 번에 찍고 넘어갈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자꾸 이대남 이대녀가 마치 젠더 갈등을 대표하는 대명사처럼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이 대목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갈등이라는 거는 이렇게 관리하고 조정 조절하는 문제지 없앨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런 문제들에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좀 이번 선거에서 노정됐던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서 그것을 혹시나 정치권이 방조하거나 즐기지 않았냐 이런 혐의를 빨리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정책적 내용으로 그건 아니다라는 그 결과로 말을 하는 거지 구두선으로 그칠 문제는 아니다.
젠더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선거 캠페인 전략을 폈을 때 그 결과가 이번 대선을 보면은 결국에는 반작용만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그 과정에서의 그 상대 진영의 상대편에 대한 조롱이나 혐오 이런 그 언어들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똑같은 크기의 58대 58이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만큼의 똑같은 반작용을 불러일으켜 왔기 때문에 이미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그 선거 캠페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말씀에 한마디 얹어서 이제 제가 어디 나갈 때마다 이제 항상 지금 밀고 있는 대사가 박지원이 이준석을 이긴 선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서로 양쪽의 반작용이 발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0대 전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 걸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내세웠던 그 캠페인이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끝난 셈이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그걸 주목한 게 어느 세대든지 특정 선거에 따라서 정치적 각성을 하게 되는 선거가 있는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여성층에 대해서 일종의 각성 선거 기능을 할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게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가 이제 이대남들한테는 일종의 각성 선거였습니다. 굉장히 그런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강하게 느끼고 자신의 어떤 표의 그 효능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각성하는 계기가 됐고 그 뒤로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번에도 소위 이대녀들도 선거 후반에 박지원이라는 이제 상징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로 결집해가지고 네. 실제 정치적 효능감을 굉장히 톡톡하게 맛봤고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민주당 당원 가입이 이제 크게 늘었는데 그 중심이 또 2030 여성층이다.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도 이대남과 이대녀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로 정치적으로 각성한 양 진영 간의 대결이 더 첨예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는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30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서요. 그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된다. 30대요? 네, 30대 남녀는 또 윤석열 후보에게도 많은 지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20대하고는 또 다른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나중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계속해서 같은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성 가족부, 여가부의 폐지 문제와 관련한 건데, 자, 여성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어쨌든 뭐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기정사실화했어요. 자, 이게 앞으로 6월 지방선거에도 어떤 일정한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당장 이게 정부 조직법이 이렇게 바뀌려면은 그 국회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180석 이제 야당이 되었는데 민주당 협조를 동의를 구해야 되고 무엇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왜 여가부를 폐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 논거가 뭐 제가 또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들은 바가 아직 없었거든요. 사실 이게 아까도 이 세대 뭐 포위 전략 또 마찬가지지만 이게 에너미 세팅, 타겟 메이킹 하면서 갈라치기 한다 그런 혐의를 이 역시 이제 받고 있는 이슈지요.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뭐 여성 할당 과거처럼 여성 할당 없다. 그리고 공정 실력으로 하겠다는데 네. 사실 우리가 여성 장애인 할당을 주는 이유는 그들의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과연 그들이 공정하게 페어하게 경종대 중요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내기 위한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여성 할당이니 장애인 할당이니 지역 할당이니 두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당장 뭐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왜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했는가. 오히려 더 나은 여성의 어떤 가족의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는 아니다. 그래서 더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논거하든지 설득이 있다라면 국민들 동의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자꾸 정치 쟁점화 된다라면 이게 당장 6월 선거도 있고 국회 의석수 관계도 있어서 초반부터 이렇게 불이 붙는다면 아마 이 대목이 이제 이 나점이 아닐까 네.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저께 그 기자회견을 이제 당선인이 했는데 북한 관련한 문제와 여가부 문제 질문을 받았는데 여가부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집단적 대응이 이제 여가부라는 그 부처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불필요하게 상황이 바뀌었다.
어렵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여가부가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가부 폐지라는 이 폐지에 너무 방점을 맞춰서 보기보다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빨리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게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뭐 워낙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윤석열 그 캠페인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밀었던 어젠다이기 때문에 당선인으로서의 그 출발하자마자 일단 여가부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처음에는 좀 이제 발언들이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이제 민주당하고 협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조율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저는 좀 단서를 본 게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오늘 현충원에서 이제 참배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여가부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들이 이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었고 최입의 민주당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MBC 라디오 이제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얘기했던 거는 명칭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네.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여성가족부를 이제 성평등 가족부나 이런 어떤 그 다른 어떤 조직으로 좀 더 확대 개편하는 방향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중간 지점에서 타협점을 만들 거라고 보고요. 지방선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그 당선인이나 혹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 국정수행 전망에 이제 그 지역별로 따져 보면 캐스팅 보트가 되는 서울이나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48대 46.4. 그리고 인천, 경기는 48대 46.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이 반반인 상태이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 구도로 가는 게 지방선거에 썩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같이 봐야 될 겁니다. 예. 자, 다른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 오늘 데뷔를 했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대남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대남 프레임 때문에 책임 이번 선거가 이렇게 박봉으로 간 것 아니냐 하는 책임론도 있는데 어쨌든 치열한 논박이 있어요. 아니다. 뭐 도움을 준 게 확실하다. 뭐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와 또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사실 뭐 합당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긴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국 운영에 어떤 효과, 영향을 줄까요? 저는 6월 선거까지는 크게 뭐 부딪힘 충돌은 없을 싶습니다. 이를테면 그 안철수 이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인수위 그리고 이제 입각 쪽에 본인이 이제 단일화의 변이 뭐냐면 행정 경험을 쌓고 싶다와 국민의당을 중도당으로 만들겠다. 그 두 가지 큰 이제 셀프 토크를 하셨는데 일단은 인수위 꾸리는 거 그리고 이제 입각 쪽에 행정의 쪽에 우선적으로 좀 포커싱을 둘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당장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방선거 입후보들 막 받고 있는데 지방선거에 좀 주력하다 보면 6월 달까지는 서로가 직접적인 대면 충돌은 없고 신경전이 있겠지만은 크게 스파크 튀는 장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6월 선거 지나면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그때까지는 크게 이제 튀는 장면은 없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안철수 지금 비대위원장이 총리를 가게 된다면 이게 이제 상당 기간 서로 만날 기회가 인수위원장이. 예. 안철수 비대위원장이 인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가게 될 경우에는 서로 이제 대면할 기회가 많지 않고 이 합당 논의도 총리가 만약에 간다면은 그 직접적으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총선 즈음에서 다시 만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합당 이후에는 결국에는 뭐 당권을 두고 이 양측이 서로 다툴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전까지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야권이든 이제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좀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총선 전환식이 말씀하신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다음 대선 때는 안철수 대표든 이준석 대표든 다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예. 그 예열은 아마 이제 지방선거 이후가 합당하는 과정, 지방선거 이후 합당하는 과정까지를 포괄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민주당 쪽을 좀 살펴볼까요? 이재명 전 지사의 조기 등판론 얘기도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볼 때
이전 지사의 등판 시기나 역할 바로 지방선거에서부터 차출이 돼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에서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재명이라는 큰 나름의 대선 후보, 집권 당 후보까지 나서 큰 자산인데 큰 자산 좀 크게 썼으면 좋겠는데 급하다고 이제 비대위원장, 서울시장 이렇게 소모적으로 쓰는 게 과연 그분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민주당에게는 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크게 쓰려면 좀 크게 좀 묵혀두고 기다려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치 않나. 예. 이 말에 대해서는 선뜻 이재명 역할로는 나중에 있겠지만 지금 당장 선거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된 마당에 그 역할로는 운운하는 자체가 우리 이재명을 아끼고 이재명을 찍었던 1,600만 명에 대한 모독 아닌가. 좀 그렇게 격하게 표현하면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금 비대위 민주당 비대위 이제 구성 현황을 보거나 했을 때 그 현재 비대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비대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많고 불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 지방선거를 어떻게든 그 47%의 그 득표를 받은 걸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쇄신 그리고 조금 한 호흡 길게 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다시 지방선거에 나서게 되면 사실상 재대결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게 승복을 안 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를 어떻게 운영할지나 잘 고민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나오신 세 분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휴식 기간을 갖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